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예, 오늘 오후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파가 몰아친답니다. 여러분이 추위에 떨 때 저는 따뜻한 남쪽 나라 가 있어요. 부산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2쪽의 제3절 부동산 개발론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적게 나오면 두 문제, 많이 나오면 한 서너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부동산 개발의 의의를 보게 되면 인간에게 필요한 작업,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여 그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라는 정도의 의의를 가볍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협의 광의자 써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큰 중요성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외관. 자, 외관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죠. 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총론에서 배우셨던 복합 개념 아시죠? 자, 복합 개념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법경기 3대 측면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 그 형태가 보인다라고 해서 유형적 개발, 자,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무형적 개발로 구분을 하죠. 근데 어차피 유형과 무형을 합하면 법률, 경제, 기술 복합 개념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 개발 또는 복합 개념의 개발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의 주체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이미 총론 때 배웠던 거거든요. 우리가 총론할 때 뭐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을 배우시면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도 세 가지가 있었죠. 제1섹터 공적 주체, 제2섹터 사적 주체, 제3섹터 민관 합동이라는 거 이미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을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분류해가지고 신개발과 재개발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신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그 지문 내용들은요. 한 그 4년 주기 정도로 한번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야 뺐는데 그때 뒤통수 박치는 문제가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수복 재개발, 보전, 개량, 철거 재개발이 나와 있는데 뭐 철거라고 하는 말은 굳이 뭐 문제를 그 지문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수복이다, 보정이다, 개량해가지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문장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수복이다, 보존이다, 개량이다 라고 곧바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사전에 노후 불량화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 재개발 그러면 바로 보존 재개발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를 보고 공부하실 때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정도 표현만 기억하시고 이 말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이 정답이 될 것인가 기억을 해 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단순, 환지, 매수. 이때 매수를 공법에서는 수용 방식이라고 하죠. 또 이 매수와 수용을, 환지와 수용 방식을 절충한 방식이 바로 혼합이고 합동신탁개발 나와 있는데 특히 합동신탁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교과서에 대한 예의로서 읽어주시면 그뿐인 부분이에요. 다만 환지나 매수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종종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환지나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은 개론보다는 오히려 공법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환지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돌려줄 환 땅지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개발 대상 토지를 개발한 이후에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 바로 뭐다? 환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땅값이라고 하는 것, 지가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기 전과 개발된 후에 땅값 차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토지를 개발해 놓고
개발된 토지를 그대로 다 돌려준다면 이름하여 개발 이익이 모두 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보분, 감보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감보분이 어떤 뜻일까요? 자, 100평의 토지가 있다. 이걸 개발한 이후에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0평을 떼고 70평만을 돌려준다면 그 30평 부분이 떼어낸 부분이니까 감보분. 또 100평 중에 30평은 30%니까 감보율은 3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 개론에서는 무엇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감보분, 감보율의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개발 이익의 환수 수단의 성격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환지 방식도 개발 이익 환수 제도로서의 또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매수 방식도 당연히 개발 이익 환수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만약 문제에서 환지와 매수가 경합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개발 이익의 환수 성격이 강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 환지 방식보다 훨씬 그 개발 이익의 환수 성격이 강하다라는 정도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살붙이는 내용들은 본 수업 때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3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비공영개발 나와 있죠. 근데 비공영개발은 결국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민간개발이다, 사적개발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을 한번 예측해봐요. 비공영개발이 있으면 무슨 개발도 있을까요? 공영개발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4번에 공영개발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왜 공영개발의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느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를 보면 물론 공영개발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한두 페이지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교과서에 대한 예의로서 한두 번 읽어만 보시면 되는 거지 실제 시험화되는 건 비공영개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영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공영개발은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잖아요. 그럼 환지 방식이든 매수 방식이든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면 공영개발에 속하지 않습니까? 공법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개론에서 공영개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수용 방식이구나 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론에서 공영개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매수 수용 방식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문제를 푸셔야지 환지 방식도 포함되나 이렇게 하면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상으로 따지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왜? 아니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공적 개발이니까 환지든 매수든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면 모두 포함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희한하게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공영개발 보면 민간개발이겠죠. 자, 그 속에 크게 등가교환, 컨소시엄, 토지신탁, 자체개발, 지주공동사업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아래쪽 표부터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자체개발 사업과 지주공동사업이 구분이 되는데 이때 자체개발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바꾸면 자력개발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자력개발 또는 자체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토지 소유자 혼자 직접 자기 땅을 자기가 돈 들여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토지 소유자 본인에게 돌아오겠죠. 근데 반대로 그 개발과 관련된 모든 위험 역시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뭘 그런 걸 외웁니까? 의미만 정확히 알면 당연한 말들이지. 그렇죠? 그런데 지주 공동사업에선 포인트가 뭐냐면 공동이에요. 공동이란 말은 뭐예요? 혼자 한다, 함께 한다.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주 공동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손잡고 개발하는 방식이 지주 공동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속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공사비 대물 변제 나옵니까? 또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나오나요? 요건 앞뒤 바꿔도 돼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해도 되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라고 해도 순서를 바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것 이외에 뭐 투자자 모집형이나 사업 수탁 또는 위탁 방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일단 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요, 해석을 해봐요. 대물 변제가 무슨 말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 변제,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가볍게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A라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A라는 땅의 소유자가 곰돌이래요. 곰돌이. 근데 분명히 지주 공동 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개발업자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업자 곰탱이가 있대요. 그럼 일단은 토지 소유자 곰돌이와 개발업자 곰탱이가 손을 잡고 함께 개발하기 때문에 지주모다 공동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곰돌이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개발업자 곰탱이가 별도의 건축자금 또는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이 토지를 개발한다. 즉 쉽게 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도 토지 소유자 곰돌이는 개발업자 곰탱이에게 무엇을 지불해 줘야 돼요? 얘 공사했으니까 공사비 지불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공사비를 현금, 돈이 아닌 완성된 건물의 일부로 지불하기 때문에 공사비 대물 변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 가운데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등가 교환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등가가 뭐예요? 같은 값어치. 같은 값어치만큼 맞바꾼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완성된 건물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방식이 뭐다? 자, 이때 개발업자 곰탱이가 투입한 건축자금의 비율과 그 토지 소유자 곰돌이가 제공한 토지의 가치를 같은 값어치만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토지의 가치와 완성된 건물의 가치가 1대1로 똑같다. 근데 이것이 4층짜리 건물이라면 2개층씩 나누어서 이 완성된 건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지금 곰돌이는 개발업자 곰탱이에게 네가 이제 건축자금 조달해서 건물 지었으니 내가 공사비를 줄 텐데 이때 내가 제공한 토지의 가치와 네가 완성한 건물의 가치가 같지 않니? 그러면 4층 중에서 2개층은 네가 갖고 나머지 2개층은 내가 가지면 되지 않느냐? 그럼 어때요? 같은 값어치만큼 맞바꿨죠. 그래서 등가 교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뭐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을 이제 구분하여 소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쁜 문장 한번 바꿔볼까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소유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공사비 대물 변제가 나왔을 때 그 속에 문장 속에 절대 나올 수 없는 표현이 뭐다? 수수료. 수수료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나눠 갖는 거지 또는 지분을 공유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도 수수료를 갖는다는 말에 이런 지문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나오는데 이건 그대로 보통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에 적용이 되는 방식이죠. 일단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럼 공사비 어떻게 지불한다? 그 지어진 아파트 분양해서 받은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 모집형 신디케이트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나오는데 자, 위탁이란 말은 수탁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내가 너를 믿으니 네가 나 대신 개발 사업의 모든 일을 처리해 다오.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고생했다고 수수료를 지급해 주마. 이게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근데 신탁과는 달리
그 어떤 신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개발업자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전히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또 그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실 것,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거지 탁자 돌림, 탁자 나와서 탁자, 수탁이든 신탁이든 탁자 돌림이죠. 탁자 돌림이 나왔는데 그 문장 속에 절대 쓸 수 없는 말 지분을 공유한다. 이런 말 쓸 수 없어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지 지분을 공유한다. 이런 식의 표현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몇 가지 요령들만 알고 계셔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주 쉽게 정답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차지 방식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자로 빌릴 차 땅지예요. 그럼 남의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차지 방식이다. 그럼 이것은 옛날 차지 방식을 구차지, 요새 차지 방식을 신차지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인 그 수원에서 용인 가는 길목에 신갈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신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신갈 옆에 무슨 갈도 있을까요? 구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역 명칭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주가 있으니까 신의주가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갈 옆에 구갈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차지가 있으면 무슨 차지? 신차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차지든 신차지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그럼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의 땅 빌려서 이용하는 계약 기간, 즉 차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거 원래 땅임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차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토지는 원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땅임자에게 돌려줄 때 돈 받고 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으로 반환하고 근데 대신에 그 땅 위에 세운 건물은 내 돈 들여 세우지 않았냐 그 말이죠. 이건 공짜로 돌려줄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로 양도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앞뒤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신차지 방식상 차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토지는 시가로 양도하고 건물은 무상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그럼 토지와 건물 위치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외우신 분들은 문장 구조가 비슷해 보이니까 잘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죠. 근데 차지라는 말의 뜻만 알았어도 그런 말 안 틀린다는 거예요. 왜? 차지가 뭐다? 남의 땅 빌렸다. 그럼 남의 땅 빌렸다면 그 빌린 땅 돌려줄 때는 그냥 돌려야지. 그건 내 땅도 아닌데 뭘 팔아먹냐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상식만 있었으면 그런 문제 안 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식이 있는데 그냥 외웠어. 외운 대로만 풀려니까 그게 몰상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뭐 찔리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것도 다 좋은데 외울 때 외우더라도 자, 어디에 중심을 두자? 차지라는 말의 뜻이 뭐다? 남의 땅 빌렸다. 그럼 남의 땅을 다시 돌려줄 때는 내 땅도 아닌데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그대로 돌려주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내 돈 들여 세운 건물이니까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다. 시가로 양도한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 그 남의 땅을 돈 받고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 돈 들여 지은 건물을 공짜로 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의 부동산 공영개발은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 그래가지고 벌써 제목이 민간투자 방식이니까 이 어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누구 자금을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영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저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BTL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에 BOT, 니은번에 BTO, 뭐 디귿번에 BLT, 리을번에 BOO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에 이거 보시면은 영어 약자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 멘붕이 와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 약자 5개 말면 게임 아웃 돼요 이거. 자, 영어 약자라고 해봤자 5글자입니다. BTLO, BTLO입니다. 근데 이 B가 뭐냐면 빌드 아시죠? 빌드. 빌드가 뭐예요? 건축하다, 건설하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건축, 건설 이렇게 안 나오고 준공한다. 준공이라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원래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뭐 이동하다, 이전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정부로 넘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L은요, 리스예요. 리스가 뭐예요? 임대하다죠. 임대하다. 발음 조심하세요. 리스 그러면 저 뺑기칠 할 때 그 리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O가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O는 오퍼레이트예요. 오퍼레이트는 이제 운영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는 소유하다. 이게 이제 BTLOO의 이제 5글자 약자가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BTL이잖아요. 그렇죠? BTL이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유념하십시오. BTL이든 뭐 B자로 시작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떠올려야 된다? 민간 자금을 투입 또는 조달한다를 먼저 염두에 두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 민간이 자금을 조달 또는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짓는다. B. 오케이? 짓는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다. T. 그 정부로부터 임대료 받아서 투자비 건진다. L.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BTO라는 게 있어요. BTO.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자, 민간의 자금을 조달하여 공공시설을 짓는다. B. 그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준다. T. 오케이? 대신 고생했다고 정부로부터 그 시설의 사용 수익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직접 오퍼레이트, 운영해서 투자비 건진다. O. 아시겠어요? 그럼 BOT는 뭐냐? 근데 요거 2개 비교해 봐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T와 O 위치의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T가 마지막에 있죠. 이건 뭐냐면 BTO와 BOT는 내용이 같은데 소유권을 먼저 넘기느냐 나중에 넘기는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BTO는 소유권부터 넘기고 직접 운영해서 투자비 건지잖아요. 근데 BOT는 일단 오퍼레이트, 일단 그 시설을 운영해서 투자비를 건진 뒤에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BTO나 BOT 같은 경우는 내용은 같고 소유권 이전 시기상의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 같은 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용이 같은데 어떻게 비교해요? 그래서 BOT나 BTO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수조차 없는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 BTL하고 BLT가 있어요. 얘도 비교해 보세요. 무슨 차이 있어요? BTL과 BLT 차이점. 역시 T와 L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공공시설 짓는다, 소유권을 넘긴다, 임대료 받아서 투자비 건진다 그랬죠? 그럼 BLT는 일단 짓고 임대료부터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건진 뒤에 그 다음에 뭐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BLT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TL과 BLT도 내용상의 차이는 없는데 소유권을 먼저 넘기느냐 나중에 넘기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없죠. 차이점이 없는데 양쪽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나요?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BTL과 BLT 차이가 뭐냐 또는 BTO와 BOT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온다면 항상 BTL과 BTO를 물어보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BO가 있는데 잘 봐요. 나머지 4개는 전부 뭐가 있어요? T가 있죠. 소유권 넘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BO는 T가 없죠. 그러니까 예컨대 BOO 나왔는데 그 문장 속에 정부의 소유권을 넘긴다. 그딱 말 붙으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T가 없는데 무슨 토익군전이 나옵니까?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 자 민간이 자금을 조달 투입하여 공공시설 짓고 직접 직걸로 소유하여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뭐다? BOO다. 그러니까 예컨대 5가지 방식 중에 유일하게 공공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방식이 바로 뭐다? BOO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보셨던 BTLOO 5글자 약자만 기억해 놓고 순서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5가지 방식 모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6번 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 미국의 워포드 교수의 분류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 1번은 워포드 교수의 분류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일본의 히라가와 교수의 구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안 나와요. 2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모의고사나 어떤 문제집에는 가끔 등장합니다. 근데 누구 거다? 일본 놈 거예요. 대일 관계가 악화된 현재 시점에서 일본 놈 거 잘못 물어봤다가 출제자 어떻게 되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워포드 교수의 분류가 나오지 히라가와는 저리 가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동산 개발의 7단계 순서부터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가 부르는 단어를 좀 표시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그 구상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구상 단계를 다른 말로 아이디어 단계, 아이디어 단계. 자, 그 다음에 그 2번째가 실행 전 가능성 분석 나와 있죠. 요걸 다르게 바꾸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 3번째가 부지 매입,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4번째 실행 가능성 분석 나오죠. 요걸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자, 이렇게 한번 써 놓으셨죠? 그래 놓고, 이제 제가 부르는 글자만 한번 끊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 자, 첫 번째 아, 두 번째 예, 부, 타, 금, 건, 마. 자, 종류나 순서를 기억할 때는 암기법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예, 부타, 금, 건, 마다. 부동산 개발의 7단계 과정 순서는 아예, 부타, 금, 건, 마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아예, 부타라고 안 그러고 뭐 실행 전 가능성이다, 구상 단계다 써놨느냐? 그걸 그런 식으로 바꿔낼 수도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암기법은 아예, 부타, 금, 건, 마로 기억은 하시되 아이디어란 말 대신에 구상, 실행 전 가능성 분석이란 말 대신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또 실행 가능성 분석이란 말 대신에 타당성 분석이란 말로 바꿔낼 수도 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전제해 놓고 외우더라도 외워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아예부터 금건말하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만 외운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아라고 안 거놓고 구상 단계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아가 없네? 그러면서 그때 문제를 또 헤매시더라고. 근데 아이디어가 뭔가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어로 아이디어, 그럼 뭔가 생각한다. 그럼 구상이 뭐예요? 뭔가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지금은 순서 단계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맛보기 드린다면 마지막에 마케팅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순서로는 마지막 단계지만 항상 어떤 질문이 나온다? 이 마케팅은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 말을 약간 바꾸면 사전에,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중요 임차인을 확보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중요 임차인 확보. 사전에 중요 임차인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 아직 완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왜 골프장에 가면은 뭐 안전금을 쳐 있듯이 이렇게 안전망 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전망 겉표시에 대형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셨죠? 아니 건물이 완성되기 전인데 안전망 쳐 있는데 플랜카드 걸려가지고 축 무슨 은행 무슨 동 지점 입점 확정 써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사전에 중요 임차인 확보 초기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은행 금융기관의 지점이라든지 병원 등을 확보해 놓으면 그만큼 공실의 위험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곧바로 오픈하자마자 어때요? 임대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만큼 공실 등을 통해서 어떤 낭비되는 비용 지출을 억제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중요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하면 바람직하다. 이 말을 바꾸면 초기부터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중요 임차인을 그냥 중요 임차인 그러면 될 것 같다. 그거 어떻게 말을 바꾼다? 정박 임차인. 이 정신 박약이 아닙니다. 정박. 자, 배가 부두에 뭐 해요? 정박한다 그러죠. 정박. 근데 정박 임차인이 뭐냐면 한 번 들어오면 웬만해선 나가지 않는 그들. 바로 뭡니까? 금융기관의 지점이라든지 병원 같은 거. 그 얘네들 미리 확보하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따봉이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7번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타당성 분석은 크게 이게 그 2단계설하고 5단계설이 나뉘어지거든요. 예, 지금 여기선 지금 제가 2단계설만 가지고 써놨는데 원래 2단계와 5단계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별되냐면 자, 타당성 분석의 과정을 가지고요. 학자들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단 5단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5단계설은요. 지금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5단계설의 단계는 지시성 타투예요. 자, 지시성 타투다. 그럼 지가 뭐냐?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지역 경제 분석. 시는 시장 분석, 성은 시장성 분석, 타는 타당성 분석, 투는 투자 결정 분석 또는 뭐 최종적인 투자 분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5개 다 왜 제가 지시성 타투라고 했냐면 이것 순서를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5단계 지시성 타투. 오케이? 그럼 이때 2단계설이 뭐냐면 이 5단계설에서 지역 경제 분석부터 시장성 분석까지를 묶어가지고 시장 분석, 또 타투, 타당성과 투자 분석을 묶어가지고 경제성 분석 이렇게 구분하는 관점이 2단계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시성 3단계 묶어서 시장 분석, 타투 2단계 묶어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 구분하는 게 2단계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앞 글자만 따면 2단계에서는 뭐가 돼요? 시경이 되겠죠? 그럼 일단 순서 5단계에서는 지시성 타투, 2단계에서는 시경. 됐죠? 물론 이때 제가 이제 그 각각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본 수업 때 이루어질 것이고요. 간단히 맛보기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역 요 순서 봐요. 지역 경제 분석 다음에 뭐예요? 시장 분석이죠. 그럼 당연히 시장 분석의 내용 속에는 앞에서 이루어진 지역 경제 분석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이걸 바탕으로 즉 지역 경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시장성 분석의 내용 속에는 앞에 나온 시장 분석의 내용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각 단계는 당연히 전 단계를 내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각의 단계는 전 단계, 앞선 단계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내포한다는 건 포함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시장 분석 속에는 전 단계인 지역 경제 분석 결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성 분석의 내용 속에는 전 단계인 시장 분석의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각 단계는 당연히 전 단계, 앞선 단계의 내용을 내포, 포함하지 않느냐. 어려워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틀리더라고요. 지금 시장과 시장성 분석 먼저 보세요. 어느 게 앞에 있어요? 시장 분석이 앞에 있죠. 그럼 이걸 지문으로 만들면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선행한다. 앞에 있으니까 선행한다. 그럼 뒤에서 시장성 분석을 보게 되면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후행한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서 그대로잖아요. 근데 웃긴 건 지시성 타투 순서는 기억하면서 선행 후행 붙이면 가만 그런 거 못 들어봤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들으실 때 아니 지시성 타투 순서가 기억나면 이게 앞뒤 선행 후행의 관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70% 이상이 그 관계를 기억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순서 따로 기억하고 선행 후행은 문장을 따로 기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맨날 분량이 얼마나 많냐고요 도대체. 맨날 헷갈리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시경 어느 게 앞에 있어요? 그럼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의 선행,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의 후행이잖아요. 그럼 이게 시경이라고 외우든 선행 후행이라고 외우든 똑같은 말인데 그거를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문장만을 외우다 보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70%의 수험생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개론이. 그러시면 안 돼요. 요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14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원서 접수했고 14만 명인가 12만 명인가 한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몇 명 최종 합격했습니까? 8,900명이에요. 8,900명이니까 이게 합격자 수로만 따지면 15회 이후로 가장 합격자 수가 적었던 그게 바로 25회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까먹은 게 아니고 2차 공법을 조금만 비춰놨더니 어떻게 돼요? 우장창창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지금 요번 출제위원들 뿐 아니고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이도는 올리지 내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포화 상태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협회 가입하시면 그 협회 분들이 내 동료라고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전부 나의 경쟁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협회 입장에서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을까요? 좋아할까요? 막아요. 근데 그 합법적인 수단이 뭡니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난이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난이도를 높이는데 그 공법이라면 배운 내용에서 난이도 높인다고. 배운 내용.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법의 틀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뒤틀려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막 예컨대 우리 수험생들이 이게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럼 그 양반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책 딱 펴놓고 여기 있잖니. 내가 다른 걸 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시험에 대비할 때는 제발 그 얄팍한 학습 지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그 얄팍하게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요것만 외우십시오. 이런 학습으로 지금까지는 뭐 합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그 시대가 지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학습하더라도 조금 속된 말로 빡세게, 그러니까 좀 깊숙하게 학습을 하셔야 이제는 합격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게 보면은 이 그 각 과목별로 쉽게 하는 분들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한 번 쉽게 강의했잖아요. 다시 원리치 안 됩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알았잖아요. 이만큼 아는데 어렵다고 해서 요만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알잖아요. 아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때 그게 안 나와. 희한해 그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누구죠? 소설가 최인호 씨인가? 최인호란 그 소설가 알죠? 최인호 맞나요?
예, 그분이 어떤 말 했냐면 한 번 통속 소설을 쓰니까 다시 원위치가 안 되더래.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그 낮은 수준 낮은 강의를 해버리잖아요. 다시 그 수준 높은 강의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거 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저기 뭐예요? 좀 얄팍한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은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자, 근데 뭐 어차피 기본 심화 고급 따라가면서 따라와 주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5단계, 2단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재미가 있어요. 여기도 시장 분석이 있고 여기도 시장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문제를 낼 때는요. 5단계와 2단계의 시장 분석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2단계의 시장 분석이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시장 분석, 광의의 시장 분석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협의, 광의자 붙여준 적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문장표는 읽고 그게 5단계 설의 시장인가 2단계 설의 시장인가를 우리가 직접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또 그런 점이 또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여기 5단계 설의 시장 분석이 있잖아요.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이 시장 분석 나올 때는요. 절대 빠지지 않는 말이 뭐냐면 수요 공급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과정이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서술되지만 핵심은 뭐다?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시장 분석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단계 설의 시장 분석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떤 특정한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개발 사업이 과연 시장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압축합니다. 자, 개발 사업이란 말 나왔습니다. 이게 채택 가능성이란 말이 붙으면 2단계 설의 시장 분석이고 단순히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오면 5단계 설의 시장 분석이라고 우리가 직접 해석할 수 없다면 그 문제 못 맞춥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구체적 내용 설명은 나중에 본 수업 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원래 동그라미 2번 분류표를 보시면 말이죠. 117쪽에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해가지고 내용들이 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 내용 중에서 저는 지금 시장 분석에서 첫 번째 A에 대해서만 가볍게 지금 맛보기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뭐 적재론과 입전 역할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 수업 때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18쪽의 8번을 보시면 경제 기반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자, 경제 기본 분석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기본 가정 해가지고 특정 도시의 경제 활동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반 산업 또는 기반 활동과 비기반 산업 또는 비기반 활동 두 가지로 구분해서 특정 도시의 경제 활동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을 경제 기반 분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니까 상당히 단순한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여기서 뭐 기반, 비기반 나왔는데 별거 아닙니다. 자, 기반 활동 또는 기반 산업은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상품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화폐,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산업이나 활동을 기반 산업 또는 기반 활동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울산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울산 딱 그럼 어느 게 발달되어 있다? 자동차죠. 자동차. 그럼 울산 지역에 그 현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곳 아닙니까? 그 주범이 어디예요? 현대 자동차 때문이에요. 근데 현대 자동차 그 말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 여직원들 연봉이 전 모든 대기업 연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아는 그분은 좀 약간 연차가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분인데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여자가. 한 20년 됐대요. 그런데 연봉이 그렇게 넘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옆에는 현대중공업은 아주 그냥 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요번에 왜 10m 한번 났죠. 뉴스에도 요 뭐 17년 만에 어떤 노사 분규가 발생했다 나오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17년 동안 월급이 한 푼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걸 참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저 일어났는데 그 사측 회사 입장에서 그 내온 그 조정안을 봤더니 시간급으로 50원 올렸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7년 만에 칼을 뺐는데 시급 50원 올렸다고 다시 칼을 집어넣기는 어렵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모습이 밝을 수가 있는 건 직접 우리가 현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밝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 자, 어쨌든 그럴 때 그 울산에서는 기반 산업이 바로 뭐다? 자동차 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울산 지역에 생산된 그 자동차가 울산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울산 지역으로 화폐, 돈이 유입 들어오지 않냐 그 말이죠. 이걸 우리는 기반 활동 또는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컨대 안동 그러면 또 떠오르는 그 먹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고등어인가요? 그렇죠. 간고등어죠. 홈쇼핑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홈쇼핑 나왔을 때 안동의 간고등어다. 그러면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간고등어가 안동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고 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수출되고 다른 지역부터 화폐가 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안동 지역의 기반 산업은 뭐 간고등어 산업이다. 뭐 또는 관광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럼 기반의 반대가 뭘까요? 비기반이 무조건 아닐 비자 써주면 된다니까 글쎄. 아닐 비자나 아니 불자를 써주면 돼요. 그럼 비기반 산업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불기반 산업 그럼 이상하잖아 어감이. 그러니까 비기반 산업인 거예요. 그럼 비기반 산업은 기반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상품들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그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그걸 또 외우고 있습니까 도대체. 자, 그랬을 때 그 동그라미 3번에 입지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또 경제기반 승수란 게 또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입지계수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기억번에 경제기반 승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일단 기초 때는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이건 기본에서도 안 건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심화 때나 가서 한번 건드려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역시 요번 시험 때도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계수와 경제기반 승수 계산도 나중엔 다 해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공식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입지계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항상 나올 때마다 숫자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공식만 기억하면 거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곧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납치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9번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그래서 또다시 워포드가 나와요. 일단 제목부터 해석해 볼게요. 1번에 법률적 법자 나오죠. 2번에 시자 나와요. 시장 위험. 3번에 비용 위험 나와요. 그럼 앞글자 따면 개발 위험은 법 시비. 어떻게 기억해요?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는 거죠. 자,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 법 시비. 그런데요. 어차피 개발이든 투자든 법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법적 위험은 무조건 똑같아요.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이 바뀜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바로 뭐다? 법률 또는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년 전쯤인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실제 지문이 어떻게 나온 바가 있냐면 개발을 한참 진행하다가 그 개발 부지 또는 지역 일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로 지정된 걸 모르고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된 걸 모르고 개발했다. 이것은 법적 위험에 해당된다는 게 바로 2년 전 기출문제 지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시장 위험인데 요것도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투자론 배운 거 기억나죠? 투자론.
그래서 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투자론에서만큼은 시장 위험이란 말이 나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건 그 시장 위험은 투자론에서는 뭐다? 제거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개발론에서의 시장 위험은 감소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글이라도 같은 시장 위험이 나오도 투자론에서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므로 피할 수 없다.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 그러나 개발론에서의 시장 위험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통하여 감소 가능한 위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차이점 구분하지 않으면 복불복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비용 위험 보면 핵심이 뭐다? 비용의 비용. 여러분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은 공사 기간이 장기간이고 공사 규모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 비용보다 어떤 인플레이션 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개발 사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런 위험을 뭐라 그런다? 비용 위험이다. 쉽게 말하면 나 처음에 100억의 비용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130억, 150억 이런 식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될 위험을 뭐라 그런다? 비용 위험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각각의 위험의 의미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이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에 대한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 대책들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의미 정도만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발 관련된 내용 가볍게 마쳤고요. 제4절 마케팅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